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협상을 7가지 원칙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상대방이 표현하는 요구와 상대방의 실질적인 근원적인 니즈인 욕구는 다르다. 이 욕구만 파악하면 생각보다 딜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원하는 지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나랑 너랑 같이 배를 타고 가는구나, 이런 관념이 생각이 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한 배를 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리들을 같이 고민하면 되거든요. 말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 되게 멋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협상은 다 부정적인 거였는데, 그렇죠. 분명히 공동의 문제, 그리고 각자의 문제들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 직전의 부부여도 아니면 사이가 나빠진 친구여도 아니면 고용 관계여도 문제를 다시 재정해보자. 나는 분명히 어떤 문제 겪고 있고 당신도 어떤 문제 겪고 있는데 같이 해결해서 서로 해피한 케이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보통은 어떤 지점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고 싸우고 그 싸움 때문에 서로 멱살을 붙잡고 그렇죠. 또 마음의 상처, 마상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협상론에서 되게 또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협상을 7가지 원칙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상대방이 표현하는 요구와 상대방의 실질적인 근원적인 니즈인 욕구는 다르다. 요구와 욕구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하필 한국어로 그렇게 라임이 딱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빙산의 일각의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 거죠. 수면 위에 떠올라져 있는 부분은 요구다, 표현되는 것이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욕구는 다른 것일 수 있다. 이 욕구만 파악하면 생각보다 딜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거죠. 역사적인 사례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의 건립 사례인데, 실제로 이제 루브르 궁전이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강경파들이 완전히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인들은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궁전 자체를 전부 다 파괴하고 불태우려고 하는 건 거죠. 근데 온건파들은 그걸 너무 싫었어요. 그건 너무 나아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강경파 애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쟤네들이 주장하는 바, 표현하는 것은 불태워버리자, 없애자라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쟤네들의 마음 근원에는 어떤 니즈가 있을까를 파악을 해봤더니, 왕과 왕비, 왕족들만이 누리고 있는 이 전유물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온건파 애들이 그 니즈를 파악하고 나서 본인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루브르 궁전을 루브르 박물관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전부 다 오픈시키자. 그 안을 제시를 했던,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된 사례거든요. 배우자가 집에 있는 배우자가 좀 일찍 들어와라고 하면은 요구는 일찍 들어가지만 욕구는 굉장히 뭐 다양한 접근할 수 있죠. 대표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팩트 위주로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감성을 좀 섞는 편이신가요? 팩트로 얘기하는 걸 되게 즐겨왔는데, 즐겨왔죠. 나이가 드니까 요새는 감성 되게 중시 여기고요. 진짜 고수가 돼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팩트로 때리다가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져서 관계가 틀어져서 팩트조차 들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이제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까지 팩트로 계속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구조로 가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고, 사실은 이제 진짜 본인의 정보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전에 나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을 이끌고 그 정보를 전달을 했을 때 결국 상대방이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 이 이야기도 맞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의사결정할 때 생각보다 팩트 자체보다 감성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거든요. 제 책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 더 고단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영역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결국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협상 결과가 남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남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결국 이 두 가지가 남는데, 굉장히 좁은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조금의 결과를 더 얻기 위해서 관계가 파탄나는 그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고, 그랬을 때 나에게 오는 부정적인 후폭풍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협상도. 결과도 좀 얻으시고 네. 또 관계까지 챙겨 나가시는 그런 협상을 하시길 바라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평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평판이 되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신뢰받는 메신저라는 각인을 받는다는 것은 협상에 있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협상에 있어서 신뢰를 얻으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협상을 할 때의 속도가 빨라지고 협상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사람 믿어도 돼. 그 사람은 천재적이기도 한데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를 잘 지킨다라는 평판이 쫙 깔린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신뢰가 바닥이 떨어졌다. 그럼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우리가 인도에서 기념품을 한 개 샀는데 이때는 뭐 서류 후적 까야죠. 네. 뭐 1,000원이라 그러면 무슨 1,000원이야. 10원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왜냐면 두 번 다시 안 볼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속적으로 함께 만나서 일을 할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은 나중에 잃는 게 더 많다는 건가. 네. 세일즈도 따지고 보면 다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일즈 99% 협상이죠. 그렇죠. 세일즈에서의 협상 스킬 같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다 써볼 만한 세일즈 스킬.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의사님이었고 그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의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한의사로서 성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고 어떤 식으로 호감을 좀 주시느냐. 생각보다 세일즈에 있어서 호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천 원짜리 수만 원짜리 살 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 기록란에 그분께서 통증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할아버지는 어깨가 쑤신다고 표현하죠. B라는 할머니는 무릎이 절린다고 표현하죠. C라는 아저씨께서는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이제 고객별로 전부 다 표현을 적어 놓는 건 거죠. 한의원에 들어오면 보니까 지금 어깨 결림이 심하고 이분은 표현을 시큰거린다고 하신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깨 시큰거리는 건 지금 어떠신가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호감을 얻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한 세일즈 전략이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말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말은 식상해요. 네. 결국은 말할 거는 똑같아요. 네.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좋다. 차를 파나 뭐 주얼리를 파나 뭘 파나 집을 파나 결국 이거 좋다라는 말을 표현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일즈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경험하게 한다는 건가요. 차를 잘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승식. 시승식 일단 시승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승하는 과정에서 고객 만족 많이 느끼죠. 옆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요. 경험을 어떻게 빠르게 하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뭐 사업을 하는 관점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런 데들 어차피 한 달은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치 작용을 일으키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자동 결제 되게 만들어서 스무스하게 그냥 결제가 진행되도록.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는 사실 전부가 아니고 대부분은 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비상장의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격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뭔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뭔가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신 것들을 토대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투자에서 이런 협상론, 협상의 아이디어는 좀 한번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할 때의 협상론, 네. 본인의 목표치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수치적으로. 특히 이제 내가 만족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 내가 자리를 떠야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할 때도 결국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컴퓨터 보면서 하는 투자를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협상 딜을 할 텐데 협상이라는 게임이라는 게 묘한 게 결국은 상대방의 입에서 예스라는 말이 이끌어져야만 딜이 성사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똑똑하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감정 싸움이 시작되게 되면서 딜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좀 떠올려 보죠.
이 사람 감정 상태는 뭐고, 이 사람 뭘 원하고, 핵심 니즈는 뭐고, 이 사람 의사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매핑을 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플랜 B가 있어야 되겠죠. 협상학에서는 이를 배트나라는 표현을 쓰죠. 협상 결렬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D가 없는 협상을 해. 이거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본인은 100%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감수하는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상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플랜 B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배트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업계에 있어서의 나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가장 고수들의 협상은 결국은 협상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일 것입니다. 협상 기술, 원칙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과 원칙이 근원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의 신뢰가 필요하다. 저 일반 투자자들이 오케이. 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후회, 자구위에 의한 후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안 했어에 의한 후회 있잖아요. 선택을 해서 후회, 선택을 안 해서 후회. 이런 후회 전문가일 것 같아요. 이 협상 전문가들은. 그죠? 맞아요.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맞아요. 후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일이죠. 네. 근데 후회를 하고도 또 그 짓을 하는 게 굉장히 것까지 후회를 하는 거는 너무 인간적인 거 같아요. 네. 그 이세돌 씨가 네. 알파고와 바둑을 두고 네. 나서 이후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포시즌 호텔이었죠. 네. 구글의 알파고랑 그 바둑을 두고 나서 모두가 다 이세돌이 당연히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리 세 판을 치고 나서 네. 사실은 복귀라는 것은 상대방 기사와 둬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왜 뒀어요 전 대표님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알파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 프로 기사들과 복귀를 이제 새벽까지 하고 결국 네 번째 이긴 게 인간으로서 마지막 이긴 장면이잖아요. 그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땅 꺼지게 한숨만 쉬고 있느냐 이게 이제 후회 전문가가 되느냐 아니면 후회만 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처절하게 후회하는 장면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후회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단편적인 어떤 운에 좌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막 심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긴 하지만 내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어떤 판을 걷어찼다든지 이런 경우는 처절하게 후회해야죠. 후회해야죠.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게 각인이 돼야죠. 두 번 다시 그런 짓거리 안 하죠.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협상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율 이런 프레임워크를 고민하시는 변호사이시자 또 저자이시기도 하신 류재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네. 1시간 정도 말씀 나눴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뭐 인생도 협상인 것 같아요. 협상의 연속인 것 같고 선택의 연속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어내시면서 또 주위에 있는 관계도 또 잘 챙겨 나가시는 그런 협상, 그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